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 실무론 소비자 기본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파트는 총 한 6문제 정도 시험 문제 나와요. 조금 많으면 7문제, 적으면 6문제 정도. 그래서 시험 합격의 당락이 조금 좌우지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기본법의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비자 기본법상의 정의로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조를 살펴보시면 이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라는 거는 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서비스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 생활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고, 그 외에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시험 문제 조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보기에서 우리 대통령령이 가로가 들어가는 경우에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비생활자의 개념을 조금 살펴보시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는 우리 시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생활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체킹해 주시고요. 정책적 소비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이것도 똑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다. 그래서 개념이 이때까지 소비자의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비생활자, 그 다음에 정책 소비자, 세 가지는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일반적인 소비자에 대한 학자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학자의 정의는 저희가 다 외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4분의 학자의 정의가 시험 문제에 적어도 4분 모두 5, 6번에서 10번 이상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고요. 각각 다 외우긴 해야 되는데 조금 키워드로 파악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무라 세이와 같은 경우는 소비자는 생활자이며 생활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일반 국민임과 동시에 거래 과정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난다 해서 생활자, 구매자라는 키워드로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포니펠 같은 경우는 소비자랑 개인적인 용도에 쓰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치로 같은 경우는 소비자란 국민 일반을 소비생활이라고 하는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포착한 개념이다. 키워드들이 조금 다르죠. 보시면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포착한 개념으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타케우치 쇼미 같은 경우는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키워드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4분 모두 다의 개념을 다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자에 대한 정의.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 판매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우리가 사업자로 한다. 정의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자연인, 법인 격이 없는 사단이나 조합 등 여러 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사단이나 사단 법인도 있잖아요. 그죠? 일반 주식회사 법인도 있듯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성행위나 단순한 기부 행위와 같이 반대 굿부를 받지 않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그 사업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기본법상의 이제 소비자 단체에 대한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하게 소비자로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체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 2라는 숫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체킹하시고요. 2 이상의 사업자가 2인 이상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형태의 여하를 막론하고 2명 이상 혹은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이렇게 정의, 여기서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5 이상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의 4대 권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세 번째는 선택의 권리, 그죠? 네 번째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 해서 총 4가지 권리가 총 4대 권리라고 하고요. 이후에 4대 권리에 4개가 플러스 되어서 총 8대 권리가 지금 현재는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8대 권리 중에서는 이제 국제소비자기구에서 제시한 방금 얘기했던 권리들이 그대로 정의가 되고요. 이어서 우리가 물품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무엇을 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여섯 번째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하여 우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7번째 권리로 추가가 되었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에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8번째, 이렇게 총 8대 권리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4대 권리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하고요. 8대 권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들어간 권리를 좀 세부적으로 내용은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시험치기가 조금 수월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소비자 책무는 소비자는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희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는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권리다. 우리의 책무다. 권리가 아니라 책무. 그다음에 소비자는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스스로. 그죠? 그리고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그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로 소비 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얘기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서 조금 저희의 책무니까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책무를 국제 소비자 기구에서 5가지를 제시를 해요. 소비자는 5가지 책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판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는 자기 주장과 행동을 해라.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좀 가져라. 그리고 똑같이 우리 소비자 책무 앞에 나왔던 부분에서도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죠? 환경에의 자각을 해라. 그리고 5번째 연대. 우리가 시험 문제, 인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이제 연대라는 글자가 다른 지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지문도 바뀌긴 한데 이게 5가지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책무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뭐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소비자 책무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당연히 관계법령, 소비자가 할 수 없는 부분, 관계법령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폐지를 하는 책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와 운영 개선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네 번째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에 지원 육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단체에 지원을 해주죠. 단체 구성이 되면 일정 부분의 자원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는 게 책무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중에 첫 번째 저희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위해 방지라는 게 있어요. 위해라는 거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죠?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끼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그다음에 신체,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준을 정하여서 이제 정한 거죠. 그죠? 정하여서 고시하였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물품 등의 성분이나 함량, 그래서 특히나 음식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구조 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품 등을 사용할 때 지시사항.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서 볼 때 항상 유의사항이나 지시사항 같은 게
뒷면에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경고 등 표시할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밖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적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위해 방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금은 바뀐 지가 좀 돼서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단위를 많이 썼잖아요. 평이라는 단위를 쓰다가 이 평을 이제 평방미터로 표시를 해라 기재를 라고 이게 바뀐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규격을 정하는 부분 근 같은 경우도 한근이 아니라 이게 육류 같은 경우죠. 그죠? 이거를 600g 그 1인분에 120g 이렇게 제시를 해라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정하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이런 부분을 정한 게 바로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등의 품질 개선이나 그다음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가표준기본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표준화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규격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기준을 살펴보시면 소비자가 사업자하고 거래함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또는 잘못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는 부분이죠. 그죠?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대하여 어떤 부분을 제조나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 그러니까 회사명 등을 표시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원산지 표시,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에 가면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고기는 어느 나라 국산인지 아니면 미국산인지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시할 때는 반드시 상품명을 표시해라. 그 다음에 용도,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성분, 재질, 성능, 규격, 가격, 용량, 그 다음에 허가번호 및 용량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라.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시험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개념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개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표시 기준 이렇게 찾는 것도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가 보기에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 이것도 표시 기준이죠. 그죠? 두 가지 유형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물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 주소 이런 것들, 그리고 원산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사용 보관할 때 주의사항, 그 다음에 경고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조 연월일, 그 다음에 부품의 보유 기간, 그죠?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대로 그 유효 기간을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표시의 크기는, 표시의 크기라는 거는 글자 크기라든가 아니면 그 전체 내용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어느 위치에 해야 될 건지, 표시 크기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방법을 정하는 거. 그다음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가 피해가 있는 경우에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처리 기구나 처리 방법,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관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방법도 규정이 되어서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 및 방법, 그죠?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광고나 허위 광고, 그다음에 가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준, 정한 기준을 보시면 용도나 성분, 그죠?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규격, 원산지. 뭐 가령 라면이다라고 하면 몇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금의 함량, 나트륨의 함량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등을 광고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 써라. 그래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 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써라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용어 또는 특정 표현을 쓰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SNS 마케팅 할 때도 보시면 뭐 음식물로 가지고 이제 뭐 식품을 당뇨의 특효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특정 용어를 쓰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광고 매체 때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특히나 뭐 술이라든가 주류라든가 담배 광고 같은 경우는 담배 광고는 TV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주류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 요즘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녁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를 제한하여 우리가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정하는 게 광고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에 적정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 그 소비자의 4대 권리가 있었잖아요. 8대 권리.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죠.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 시책, 그다음에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는 뭐죠? 거래 조건이라든가 거래 방법, 품질, 안정성, 환경성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를 교육을 하죠, 그죠? 국가에서도 보시면 소비자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 능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소비자의 능력 향상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따라서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학교육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이런 부분과 연계하여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교육 또는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를 교육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그다음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익 광고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뭐 담배 같은 경우는 많이 피울 경우에 건강에 위해하다라는 공익 광고도 나오죠.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소비자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죠. 그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보시면 소비자 교육 방법에서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습, 뭐 체험학습 위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평생교육 시설에서, 그죠? 시설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법에 따라서 우리가 비상업적인 공익 광고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내 지문이니까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다른 문제가 지문이 들어가겠죠. 해서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가 있죠.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 시에,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하거나 누출하거나 변조 또는 훼손, 그죠?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와의 어떤 분쟁 해결도 국가의 책무죠. 그죠?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기구를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게 바로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책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검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책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품 등의 규격이나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 같은 경우는 각 항목별로 시험 문제가 워낙 다 잘 나오는 문제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의 책무를 살펴볼게요. 사업자의 책무는 우리 국가 책무랑 조금 다르게 한 가지가 들어가 있죠. 5번에 있는 문제. 그죠? 요거 체킹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위해 방지해야 되고요. 거래 적정화, 알 권리 제공, 개인정보 보호도 사업자에서 해야 될 책무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만 해결 피해 보상은 누가 해야 된다?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업자가 해야 되는 책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이제 의학 업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업무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소비자 단체는 비영리 단체죠. 그래서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 추구 단체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앞전에서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들끼리 구성이 되었다고 했죠. 그죠? 조직한 단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업무를 살펴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제정할 수는 없잖아요. 법 제정은 법제처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심의를 한다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죠. 그죠? 건의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물품 등 규격, 품질, 안정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조사 분석을 한다.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해야 되고요. 소비자 교육하는 거. 소비자의 불만 피해 처리하기 위한 여기서 피해 구제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상담하거나 정보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 해서 체크하기. 그죠? 그 다음 업무를 보시면 이제 뭐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 분석 등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소비자 단체에서 뭐 치약 같은 경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뭐 위해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브랜드별로 공표해 주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소비자 단체의 업무다. 또는 뒤편에 나오는 소비자 그 원에서 하는 업무와도 겹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이름이니까 상호겠죠. 그죠? 상호 그 밖의 명칭을 그 다음에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디에 게재할 수 있다고요? 여기 보면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아니면 설명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으로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번째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연히 그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비자 단체 등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소비자 단체를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요건이 필요하겠죠. 기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년의 등록 절차를 거친 소비자 단체만이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져요. 단체가 성립이 되고 설립이 되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자율적 분쟁 조정을 행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단체 소송의 제기와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어디예요? 단체 소송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단체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그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취소하는 요건. 보시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등록한 경우 조금 전에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이
부정, 거짓이었을 경우에 이제 취소가 되겠죠. 그죠?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된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 명령이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요? 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소비자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소비자 단체 업무 첫 번째 항목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 건의과 관련된 제도, 정책, 여기서 이제 정책을 이제 건의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연구가 들어가요. 소비자 단체하고 좀 다르게 연구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심의 제정, 뭐 법률 제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잘 나오는 문제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정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아까 소비자 단체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당연히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안전 및 소비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더 붙죠.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 안전 및 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다. 교육 홍보 및 방송 사업. 이 부분이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 다섯 번째로는 소비자의 불만 처리, 그다음에 불만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피해 구제. 여기에서 이 문장이 좀 잘 바뀌는 지문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데 피해를 보상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상은 아니고 구제할 수 있다.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되죠? 아까 전에 사업자의 책무. 그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여기서 소비자원에서 하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를 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 의결의 이행관리도 소비자원에서 하고요. 그 밖에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서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는 잘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 구제를 어디에다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저것을 소비자 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문이.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았어요.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받으면. 그리고 이제 피해 구제 처리 기간이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문제죠. 처리 기간은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소비자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얼만큼요? 60일 이내에 범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원인 규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 구제일 경우에 신청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의료나 보험이나 농업, 그다음에 어업에 관련된 사건, 그 밖에 피해 원인 규명의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며칠 동안 60일 동안 그 이내의 범위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처리는 30일 이내, 그다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떻다? 60일 이내로 처리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숫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구제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중지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되겠죠. 소송을 진행했다. 이 얘기죠. 그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한국소비자원보다 법이 더 상위 기관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중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원의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데는 지체 없이 피해 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해 구제 절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지할 수 있고요. 당사자의 소 제기에 따른 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 소 제기와 관련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분쟁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조정위원회 구성과 임명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구성은 첫 번째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상임 또는 나머지를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위원이 되려면 자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한국소비자 원장의 제청에 따라서 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소비자기본법이니까 어때요? 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분들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보시면 되고요. 이에 상당하는 직이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그죠? 소비자 권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뭐죠? 4급 이상의 공무원. 그래서 이 사자라는 숫자가 또 바뀌겠죠. 4급 이상 기억하시고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에 직이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법을 가장 잘 아는 판사, 검사, 변호사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오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나오잖아요. 뭐 동일하게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구성과 임명 한번 볼게요. 보시면 소비자 단체의 임원의 직이 있거나 있었던 자,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명을 할 때, 그 다음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임원의 직이 있거나 있었던 자, 그 밖에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도 여기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 공정거래위원 회장이 임명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때에 이때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죠. 그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것도 숫자가 잘 바뀌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분쟁조정회의. 조정부를 보시면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고요. 5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5명 이상에서 9명 이하. 이 지문이 가장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5명 이상에서 9명 이하의 위원. 그 다음에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이 운영을 하고요.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이 되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설명되는 부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 의결에 대한 조건은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가반수 이상 출석에 그다음에 출석위원 가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질문도 기억하시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직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첫 번째 원장은 그 임원 직무제 전체 시험 문제가 나와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해서 이 지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앞에 누가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부원장은 그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장.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소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5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 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 부원장 및 소장이 아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그래서 이 문장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장, 부원장이 그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이 명칭 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직책들이 하는 부분의 업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 조정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쟁 조정의 기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본은 30일이에요. 그래서 30일을 기억하시고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쳐야 된다. 부득이하다. 그러면 뭐죠? 부득이한 상황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쟁 조정의 효력 부분을 살펴볼게요. 분쟁 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분쟁 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락한 것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기억하셔야 되고요.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당사자가 분쟁 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죠? 조정위원회는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다. 그래서 도장 찍고 사인 날인한다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당사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분쟁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하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뀌는 부분이에요. 이거. 2개 키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쟁 조정에서 이제 대표 당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집단 분쟁 조정에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에 3명 이하를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서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같은 건으로 사람이 많은 경우에 대표를 선임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선임을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당사자들에게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표 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다만 조정 신청의 절차, 신청의 철회 및 조정 안의 수락 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내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동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표 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 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 조정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표 당사자는 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대표 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조건이 있죠. 그죠?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어디에다가
조정위원회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또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어디에다가 조정위원회에 통지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다른 부분으로 나오겠죠. 다른 명칭으로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이제 분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서 뭘 해줘야 돼요? 수리, 교환, 환급,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에 대한 절차죠, 그죠? 이제 계약 해제나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되는 이런 부분. 근데 이렇게 할 때 교환하거나 환급하거나 뭐 할 때 기준이 아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품 보증 기간 동안에, 그죠? 보증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면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서 드는 비용은 당연히 누가?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우린 무상, 보통은 뭐 보증 기간이 1년, 2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무상으로 한다. 이 부담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체 없이 해줘야 된다. 사업자는.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 세 번째는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로부터, 이게 시험 문제 또 나왔죠. 그죠? 몇 개월인지. 여기에서 2개월 기억하시면 되고요.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같은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된다. 무상 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한번 수리했는데 똑같은 부분에 다시 문제가 생겼어. 2개월 이내에는 무상으로 다시 해줘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어떻게 해요? 환급하여야 된다. 이런 기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할인 판매된 물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환하는 경우에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상 가격과 할인 가격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유사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교부 시,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이 해결 기준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이제 품질 보증 기간과 부품 보유 기간에 대한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품질 보증 기간과 보유 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 보증에서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표시되어져 있는 기간. 그다음에 사업자가 품질 보증 기간과 부품 보유 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품목별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고 물품이에요. 물품이 중고다. 중고 물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품목별로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이것도.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근데 이게 지문이 뭐 사용한 날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한 날이 아니라 뭐예요?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서에서 판매 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품질 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거나 분실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밖의 사유로 판매 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어디예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 통관일로부터 3월이 지난 날로부터 품질 보증 기간을 기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률 용어라서 조금 어렵죠. 기산은 계산한다라는 의미예요. 계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숫자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물품 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자의 기책 사유로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소비 피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 비용이나 시험이나 검사 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 소송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단체 소송은 당연히 단체니까 대표 당사자를 선임해야 되겠죠. 조금 앞에서 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사업자가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또는 재산의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법원에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한 사건으로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대표자, 단체 소송이라고 하죠. 그죠? 똑같은 소송. 이거를 대표자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걸 단체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의 이제 대상을 보시면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제 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여야 된다. 그 소비자 단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단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건을 갖춘 모든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는 거죠. 정관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단체의 정회원이 몇 명? 1,000명 이상일 것.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후에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1,000명, 그 다음에 3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3조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일 것.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라서 상공회의소는 상공인의 협회죠. 그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아니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합 중앙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정회원 수가 1,000명, 그 다음에 등록한 지 3년이 넘어야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 그죠? 민간단체 중에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는 뭐예요?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조건이 시험 문제에 많이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 똑같은 침해, 그죠?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 소송이 되려면 일단은 몇 명이 피해를 봐야 된다? 적어도 50인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체 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았을 것.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관에 소비자 권익 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아까 전에도 몇 년 이상 되었어야 되죠?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을 것. 그죠? 그 다음에 단체의 상시 구성원의 수가 5,000명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져 있어야 될 것. 그래서 민간단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실 때 동일한 침해 50인 이상, 그 다음에 최근 3년 이상, 그 다음에 5,000명 이상 어디에?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소비자 안전의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위해 정보의 수집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처리에 대한 개념이고요. 소비자 안전센터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위해 정보의 처리는 이걸 수집해서 처리하는 방법. 소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그죠? 수집한 위해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장은 위해 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해서 각 호를 보시면 위해 정보 수집 처리할 때는 이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규정에 따라서 위해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안전 경보에 발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품 등의 안정성에 관한 사실을 공표를 해야 되고요.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조치, 그 다음에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되는 거. 그 밖에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제 규정을 해 놓았다. 그래서 위해 정보 수집 처리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어서 이후 시험에는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해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의 명, 그죠?
그다음에 상품명,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뭐 있는 거고요. 이 처리하는 사람의 책무죠, 그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센터가 위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 병원, 학교, 소비자 단체 등을 위의 정보 제출 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위의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비자 안전에 대한 거, 안전 중에서도 이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정책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해요.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연도가 좀 중요하긴 한데 3년마다 한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요 3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번째 문항을 먼저 볼게요. 3번째 이제 정책의 목표, 기본계획 중에 시험 문제가 가장 잘 나왔던 거. 소비자 정책의 목표는 첫 번째 소비자 안전 강화다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나 적정화를 시키는 거. 그다음 3번째는 소비자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정보 제공 촉진. 4번째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 목표라는 거. 그다음 국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내용, 그 밖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소비자 정책의 목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첫 번째는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정책의 기본 방향. 아까 3번째가 이제 목표가 있었죠. 4번째는 소비자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 조달 방법. 5번째는 어린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령별 안전 기준을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그 밖에 소비자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소비자 기본계획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본계획의 변경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 수립 변경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은 매년 언제 하냐 하면요. 매년 10월 31일까지 매년.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에 소비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날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우리가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소비자정책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계획이나 종합시행계획 수립평가 그 결과를 공표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그다음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잡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정하는 거죠. 그죠? 소비자 정책 및 평가, 그다음에 제도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토의를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이다.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 고시, 예규, 조례, 이게 법과 관련된 거죠. 그죠?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책위원회는 이 항에 따른 법령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인지 후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문장을 다 읽어보면 전인지 후인지가 구분이 되시죠. 그죠? 해서 반드시 기억하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2항에 따라서 권고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뀐 지문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일단 5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통보받은 이행 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요. 그다음 6번째는 정책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는 거.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 자체가 문제죠. 이 자체가 문제로 그대로 출제되니까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소비자 중심 경영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요? 기억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 그죠?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무엇을 준다고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인증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죠? 인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이걸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다. 똑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다. 기억하기. 그다음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 업장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명패가 있어요. 명패를 가게 앞에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그죠? 그걸 누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여기 또 2년 기억하셔야 되겠죠.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억하시고요.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뭘 할 수 있다?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경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사업자에게 이 심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대통령령에 따라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7번째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기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몇 년인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 자체가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빈도수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